고을 원님을 꾸짖은 길려. 길려는 평안도 영빈에 사는 여자이다. 이골 자수의 처녀로 태어났는데 일찍이 부모를 잃은 고아 신세였다. 길려는 올 때 갈 데 없이 어려서부터 삼촌 집에 얹혀 살았다. 누구 하나 길려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으니 나이 2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갔다. 길상과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그걸로 간신히 목구멍에 불칠을 하였다. 한편 경기도 인천에 신명이란 사람이 살았다. 신명이가 어렸을 적에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5, 6살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에 입이 11개나 달려있어 무척 해괴망측하였다. 그 노인이 신명이에게 이 아이가 나중에 자네의 짝이 되어 100년 해로할 것이라네. 깨어보니 참으로 이상야릇한 꿈이었다. 신명이는 40이 넘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다. 아내가 없으니 항상 마음이 텅 빈 듯하였다. 소시를 드리려고 해도 자꾸 일이 틀어져 버렸다. 마침 한 친구가 영빈 부사를 하고 있어 영빈에 놀러 가게 되었다. 그날 밤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과 비슷한 꿈을 다시 꾸었다. 어릴 적 꿈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 입이 11개가 달린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다 큰 처녀였다. 이 여자아이가 이제 처녀가 되었으니 곧 자네에게 시집가네. 꿈에서 깨어난 신명이는 더욱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신명이가 안채에 딸린 책방에 머물고 있는데 밖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영빈 부사의 부인이 아전에게 곱게 짬배를 사들여라 하니 한 아전이 말리며 하는 말이 이러하였다. 우리 고을에 사는 길려가 짜는 배가 상등품으로 명성이 자자하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그 처녀가 배를 다 짠다고 하니 좀 기다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며칠 뒤에 아전이 곱디 고운 배를 사왔다. 그 배를 팔에 걸치고 찬찬히 살펴보니 과연 그울이 가늘고 정결한 품이 세상에 희한한 진품이었다. 옆에서 구경하던 아전이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길려의 길쌈 솜씨를 칭송하였다. 이 배가 바로 길려의 솜씨라지. 그렇다네. 정말이지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품으로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네. 길려는 길쌈 솜씨도 좋고 사람도 참한데 소녀로 태어난 데다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여태 시집도 못 가더니 어지간히 딱하구려. 신명이는 아전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면서 은근히 마음이 설레었다. 의지할 데 없는 신세라니 혹시나 싶었다. 그래서 영빈고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길려의 삼촌과 잘 아는 사람에게 중매를 부탁하였다. 길려의 삼촌에게서 좋다는 전갈이 왔다. 신명이는 한시라도 꿈을 댈 이유가 없었다. 바로 패백을 보내고 혼인을 서둘렀다. 혼례를 치르는 날이 되었다. 신명이가 길려의 삼촌 집에 갔다. 신부를 맞이하니 눈이 부시고 어질어질 황홀하였다. 길쌈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찌 저리 어여쁜지 행동 하나하나 어찌 저리 우아한지 한양에 대갓집 마느니라 해도 믿겠다 싶었다. 신명이는 기쁨에 넘쳐 싱글벙글하였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릴 적 꿈과 지난번 꿈에서 꾼 입이 11개 달린 여자가
길려인 듯 했다. 당신과 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오. 신명에는 길려를 무척 아꼈고 두 사람 사이는 더욱 두터워졌다. 어느 날 신명이가 길려에게 말하였다. 내가 고향을 떠난 지가 꽤 되었네. 내 고향에 얼른 갔다 곧 자네를 데리러 오겠네. 저는 서방님만 믿겠습니다. 다만 길을 떠나시기 전에 새옷 한 벌을 지어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길려는 곧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곧 정성껏 바느질을 하여 남편의 옷을 마련하고는 먼 길을 떠나보냈다. 그런데 일이 꼬이고 말았다. 금세 돌아온다던 신명회가 돌아오지 않았다. 평안도 영빈과 신명회의 고향인 인천은 머나먼 천리길이어서 소식조차 물을 길이 없었다. 아무런 소식 없이 3년이 지났다. 길려의 집안 사람들이 입을 모아 신명회를 욕하였다. 거참, 신서방이 영 못 믿을 사람이네 그려. 길려의 신세가 딱하네. 길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길이 머니 소식을 전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쑥덕거려도 길려는 남편을 믿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였다. 문밖 출입도 살펴가며 하였고 웬만한 일에는 나가지 않았다. 길려가 사는 고을인 영빈과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산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길려의 당숙이 살고 있었다. 운산 원님은 젊은 무관이었다. 소시를 하나 드리려고 적당한 처녀를 찾는 중이었다. 당숙은 속으로 옳았구나 싶었다. 당숙은 길려를 운산 원님에게 바치려고 간청을 들락거리며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심영애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자 길려를 버린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한 것이었다. 당숙은 운산 원님에게 길려를 소실로 보낼 날짜까지 잡아놓고 원님에게 부탁하며 옷감을 끊어다 놓았다. 그런 다음 길려를 찾아가 은근히 물었다. 요즘에 자네는 형편이 어떤가?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내가 아들 장가 드릴 날이 며칠 안 남아서 신부 옷을 지어 놓아야겠는데 집에 바느질할 사람이 없구나. 내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니 잠깐 와보도록 해라. 길려는 당숙의 태도가 아무래도 꺼름직해서 핑계를 둘러대었다. 신서방이 요즘 평안 감령에 와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제가 나들이를 가려면 신서방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당숙댁이 가깝다지만 그래도 고을이 다른데 어찌 남편의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무렵 신명에는 평안감령의 손님으로 머물고 있었다. 평안감사와 인적 사이였던 것이다. 당숙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발을 끄는 것으로 보아 신명애가 길려를 버린 것으로 짐작하고 이 일을 꾸민 것이었다. 그럼 신서방의 허락을 하며 와서 도와주겠느냐? 그러지요. 길려는 속으로 내키지 않지만 가까스로 대답하였다. 당숙은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명애가 쓴 것처럼 가짜로 편지를 썼다. 친척 아니니 혼사 준비를 도와주라는 내용이었다. 가짜 편지를 받고 길려는 어쩔 수 없이 당숙 집으로 갔다. 며칠이 지나도 오로지 바느질에만 열중할 뿐 그 집 사내들과 한마디도 말을 건네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당숙이 운산 원님을 집으로 모셔왔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길려가 얼마나 어여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길려는 운산원님이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런 흉계가 깔려 있는지 까맣게 몰랐다. 날이 저물어 등장불을 켜자 당숙의 큰아들이 길려에게 수작을 걸었다. 너희 여러 날 바느질을 계속하였으니 좀 쉬었다 하구려. 난 피곤한 줄 모르겠어. 길려는 바느질감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하였다. 노상 벽을 마주보고 등잔불 옆에만 앉아있어. 이리 좀 돌아 앉아보구려. 큰아들은 낄낄대며 자꾸 길려를 돌아앉게 하려고 했었다. 길려가 돌아보며 화를 내었다. 비록 친척이라고는 하나 남녀가 유별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이때 운산원님이 문틈에 눈을 대고 엿보고 있었다. 길려의 예쁜 얼굴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길려가 홧김에 뒷문을 밀고 턴마루로 나가다가 대청마루 쪽에서 속닥거리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 저런 어여쁜 얼굴은 내 처음 보네. 한양에 가도 저런 미인을 만나기 쉽지 않겠소. 비로소 길려는 당숙과 원님이 자신을 두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어찌나 기막힌지 정신이 아득하여 잠시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야 일어섰다. 이튿날 날이 밝자 길려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당숙은 길려를 붙잡고 그때서야 사실대로 털어놓기를 얘야,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저 신서방이란 사람은 가난뱅이야. 나이 많은 늙은이라 곧 땅속에 묻힐 사람이 아니냐. 게다가 고향집에 간다고 해놓고 일절 소식이 없으니 너를 버린 것이 분명하다. 너같이 젊고 고운 아이가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느냐. 우리 고을 원님은 젊고 이름난 무인이고 앞길이 구만리 같다.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신서방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신세를 그르쳐서야 되겠느냐? 하고 한편으로는 달콤한 말과 거짓 소리로 꼬드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호랑이처럼 을러댔다. 길려는 분한 생각이 처받쳐서 서늘한 신분을 잊은 채 사납게 대들었다. 당숙은 길려를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자 원님에게 혼날 곳이 두려웠다. 아들들과 의논하여 일제히 달려들어 길려를 붙잡았다가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 골방에 가두었다.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겨우 음식이나 넣어주며 혼인날이 되면 길려를 협박해서 들여보낼 작정이었다. 한편 골방에 갇힌 길려는 울부짖고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몸이 삐쩍 마르고 기운이 약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였다. 하루는 방 안에 있는 천으로 온몸을 칭칭 도여매고 앞으로 닥칠 위험을 생각하며 어떡하든 제 몸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마음을 고쳐먹었다. 도적놈의 손에 부질없이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도적들을 죽여야겠다. 그러자면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서 기운을 차려야겠어. 길려는 처음 골방에 갇힐 때 식칼 하나를 주어서 허리춤에 몰래 숨겨두었다. 길려가 서자 당숙에게 말하였다. 기운이 없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우선 먹을 것 좀 주세요. 줄인 배를 채우게. 당숙은 미심쩍으면서도 우선 반가웠다. 밥을 수북히 담고 반찬을 푸짐하게 차려 개구멍처럼 뻐끔 뚫려 놓은 문구멍으로 음식을 들여보내고 그 뒤로도 온갖 방법으로 달래려 하였다. 길려는 밥을 받아 먹은 지 이틀 만에
다시 기운을 회복하였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당숙이 길려를 고을 원님의 소실로 들어보내겠다고 정한 날이었다. 운산 원님이 사랑방에 와서 기다리자 당숙은 자물쇠를 열고 길려를 꺼내 주었다. 길려는 문 앞에 꼭 붙어 있다가 문이 열리자 식칼을 들고 뛰어나와서 큰아들을 냅다 찔렀다. 큰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길려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길길이 날뛰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니 누가 감히 길려를 막을 것인가. 운산원님은 길려가 날뛰는 것을 보자 정신이 나가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문고리만 붙잡고 벌벌 떨며 바깥으로 나갈 틈만 노리고 있었다. 길려가 문고리를 발로 찼다. 손발을 동시에 날려 문살을 차니 문짝이 부서지고 말았다. 길려가 운산원님을 보고 크게 꾸짖었다. 원님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을을 다스리는 터에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님께 힘껏 보탬돼야 하거늘. 길려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소매로 쓱 훔치며 말을 이었다. 저 흉악한 당수가 결탁하여 어찌 남편이 있는 여자를 탐내는 겁니까? 길려가 쏘아붙인 말은 매석기가 칼날이었다. 원님을 꾸짖는 소리가 사방에 울리니 구경꾼들이 집을 에워쌌다. 구경꾼들이 모두 혀를 끌끌 차며 길려의 처지를 동정하였다. 길려를 위하여 팔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 당숙과 아들들은 숨어서 코빼기도 내밀지 못하였다. 방 안에서는 운산 원님 혼자서 길려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 번 굽신거렸다. 실은 처자가 이런 악당인 줄 몰랐소. 내 악당을 죽여서 용서를 빌 테니 부인은 제발 용서해 주오. 운산 원님은 곧 아전을 호령하여 당숙을 잡아오게 하였다. 원님이 학금에 당숙을 몽둥이로 매우 치라고 호통을 쳤다. 당숙은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매를 맞았다. 원님은 그제야 문을 빠져나와 간청으로 돌아갔다. 영빈부사는 운산 원님과 같은 무과 출신으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운산 원님이 영빈부사에게 길려를 혼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영빈부사는 길려가 식칼을 휘둘러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고 평안 감사에게 보고하고 길려를 엄하게 다스릴 것을 요청하였다. 길려 또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적어 신명에게 보냈다. 평안 감사는 길려 사건을 양쪽에서 보고받았다. 곧 아전들을 시켜 진실을 알아내자 크게 화를 내었다. 평안 감사는 영빈부사에게 글을 내려 엄하게 꾸짖고 동시에 운산 원님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당숙과 아들들은 잡아와서 벌을 주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기양을 보냈다. 그리고 길려를 평안 감령으로 맞이하여 크게 칭찬하고 많은 상을 내렸다. 신명이는 곧바로 길려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함께 살았다. 길려는 집안을 잘 다스려 부유하게 살았으며 꿈속 노인의 말대로 신명이와 더불어 백년 해로하였다고 한다.